네, 나라가 좀처럼 가닥을 못 잡고 있습니다. 갈피가 점점 더 꼬이는 것 같은데요. 네, 국가의 원로로서 가닥을 잡아주시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박찬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평가가 분분합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총평을 해주시죠. 이 실질적으로 취임 2년 만에 실질적으로 취임 100일 만인가 한번 뭐 기자회견인가 한 일이 있는데 용산 집무실이 2층이고 1층 기자실에서 이런 본격적인 무제한 질문 답변을 받는 이 기자회견은 이번에 나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처음이죠. 예. 사실상 처음. 예. 그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제 오전에 기자회견이 있었고 네. 오후에 발행되는 주요 언론사 신문, 그 문화일보가 오후에 발행이 되거든요. 석간신문. 석간이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에 발행된 신문에 일면 톱 기사가 뭔가 하면 윤 대통령이 한 말 중에 나의 아내가 현명치 못한 네. 처신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사과드린다. 네. 요게 그렇죠. 타이틀이야. 그 워딩 그대로 타이틀 달았죠. 그러면 이 언론과 이 관심 있는 국민들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뭘 바랬던가 하는 거는 바로 그 말입니다. 바로 그 말. 대통령이 진솔한 모습을 보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모습을 보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석간 주요 신문사에서도 일면 톱으로 그렇게 올렸고 아침 조간신문의 사설 등에도 대부분 그 내용이더라고요. 대부분 그걸 네. 주제로 다루었다. 네. 그러니까 앞에 이제 이런 이제 부인 문제라든지 특검 문제라든지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해임 절차라든지 한동훈하고의 관계라든지 당정 관계라든지 여야 관계라든지 이런 정치 일반에 대해서는 한 20분 정도 질문 답변이 있었고 그 전체 회견의 약 3분의 1인데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경제, 물가, 외환, 그다음에 주택, 부동산 그리고 이제 그런 경제 문제와 개혁, 언론, 노동개혁, 그다음에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부처를 하나 만들겠다. 부처. 네. 저출산 대책 부총리를 장으로 하는 이 저출산 대책의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거 한 군데 모아갖고 이게 국가적 위기 상황에 도달했으니까 저출산. 그렇죠. 요걸 야당도 협력해달라. 법안을 만들겠다. 예. 그다음에 외교 안보 등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 등에 대해서 쭉 질문 답변을 했는데 우선 그 질문 답변, 경제에서부터 외교 안보에까지 이르는 이 질문 답변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김영삼 대통령 이래에 어떤 대통령보다도 국정 모든 분야에 자기 나름으로 파악을 확실히 하고 있구나. 네. 그런 거 같아요. 그 선택된 정책이 국민 피부에 닿아 안닿는 그건 별개 문제고 우선 각 분야에 면밀하게 늘 검토해 왔다 하는 것 그것은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이게 훨씬 낫다라고 네. 하는 인상을 받았다. 네. 그런데 왜 현안마다 발생했을 때 기자회견을 안 했던가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예. 어제 이른바 정치 문제에 있어서도 그 이종섭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해임하는 과정에 공수처 수사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면서 네. 이게 출국 금지된 사실은 대통령도 모른다. 이건 비밀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출국 금지를 하면 효력이 한 달이라는 거예요. 네. 이걸 몇 번 연기해 가면서 이 수사를 미적거렸다. 이런 부분을 처음 내가 듣게 됐다고. 네. 관심 있는 나도 대부분 몰라요 그런 거. 모릅니다. 대부분 몰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한 해명이 됐다고 생각하고 네.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문제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에 법 절차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네. 그게 이제 공수처의 수사를 기다려야 된다. 이게 정답이라 하더라도 그럼 대통령으로서 뭔가 다른 몸가짐이 있어야 되지 않았냐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당정 관계에 있어서도 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과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약간 피해가는 감이 있는데
좌우간 저는 어제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많은 걸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주목이 부인 문제를 톱 타이틀 올린다고 하는 데서 막 네. 본인은 깜짝 놀랐거나 이게 민심이 내가 하고 있는 경제 정치 뭐 이런 일반적인 이런 것보다도 요런 미세한 신상 문제나 가족 문제 등에 이게 예민하구나 하는 걸 아마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만일 4월 10일 전에 대통령이 부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일찍 선거 전에 했으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부인 문제에 대해서 네.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면 나는 지역구 90석 그다음에 민주당 161, 71석 차이는 나는 안 났다고 봅니다. 수도권에 보면 말이지 1, 2% 차이로 낙선 지역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추미애, 이용 거기도 몇백 표 차이로 뭐 1% 미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참 안타깝고 아쉬워. 참 안타깝고 아쉬워.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이걸 자책하는 것 같아. 선거 패배 책임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을 했어. 내 정책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 이러는데 정책이 아니라 이런 주변의 가족 문제 등 사소해 보이지만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진솔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걸 이번에 명심하고 이거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기자회견을 했거든.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이봉규 TV를 통해서 늘 얘기한 그거 현안에 대한 수시 기자회견. 현안에 대한 수시 기자회견.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 중에 여전히 쟁점이 안 풀린다 싶으면 월요일 날이라도 그 한 주제를 가지고 다시 내가 얘기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수시 기자회견을 해서 그걸 수시로 털고 가버리면 모아서 해가지고 이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게요. 이제 이런 걸 하나 말씀드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어제까지 네. 어제 기자회견 이건 하나 달라지라고 보는데 에 대해서는 열렬 지지층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 열렬 지지층 그다음에 중간 부동층에 속하면서 비판적 지지를 했던 이런 사람. 네. 문제는 이 중간 부동층의 미세한 표 갈림이 선거 결과도 크게 이석 차이로 나타나기 네. 때문에 이 중간 표심에 있는 이 비판적 지지자 또는 열렬 지지층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권력 행사에 대해서 이 느끼는 인상이 일방적, 독선적, 독단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깊이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 기자회견을 통해 내가 이런 인상을 주고 있구나 하는 걸 아마 반성하고 있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상을 주게 된 그 결정적으로 몇 가지 그 단계가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를 윤 대통령이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한번 깊이 이게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취임 초에 도어 스태핑 했잖아요. 네. 나는 그 대단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이제 MBC 기자의 파행적 행동으로 이제 그만둔 건 잘했어요. 왜 그러니까 출근길에 국가 현안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즉흥적으로 답변하고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잘 안 했는데 그 대신에 수시 기자회견 약속을 한 번도 안 지켰거든. 근데 도어 스태핑 그 마지막 단계에 이런 일이 있었어. 임기 초에. 경향의 신문이 뭘 보도를 했는가 하니까 내가 여기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정치면에 말이죠. 검사공화국이 되고요. 윤 정권 검사공화국이 되어 이래가지고 이게 바둑판 크기에 이렇게 사진을 쭉 나열했는데 맨 왼쪽에 법무장관 한동훈 검사 출신이지. 네. 법무차관 이노경 네. 여성인데 검사 출신이죠. 그다음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 검사 출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식 검사 출신. 원희룡 교통부 장관 검사 출신. 그다음에 부속실장 검찰총장 할 때에 이 사무국장 한 사람. 요 몇 개를 넣어 가지고 딱 요래 놓으니까 이게 검사공화국이 되게야.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차관은 원래 검사 출신이 그거야 뭐 그렇죠. 거의 관례적으로 하기 마련인데 그다음에 권영세, 박민식, 원희룡 뭐 이 사람들이 이미 이 검사를 탈세가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요래 가지고 이 검사공화국이다. 그리고 괴담이 돌아다니기를
그러니까 임기 초니까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현직 검사 중에 똘똘한 사람 30명을 차출할 것이다. 네. 윤 대통령 수적으로 부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런 게 대통령에게 검찰공화국이라는 인상을 주게 됐고 더 쉬워진 거죠. 그래서 더 쉬워졌는데 출근길에 이제 기자가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제 경향신문의 보도지 검사 인사가 주요 조직. 거기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하나 들어가 있다고. 근데 그 사람은 공인회계사 면허도 갖고 있고 그 방면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자간 이게 검사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그게 아주 결정적 순간이야.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손을 무슨 소리 좀 노한 표정으로 앞에 정권하고 비교해봐. 다 적임자고 우수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검사라도 앞으로 주요 보직에 적임자가 있으면 계속 쓸 거야. 이게 이 경향신문 기사와 더불어 아주 이건 검찰공화국이라는 낙인을 찍는 동시에 대통령이 저렇게 나오는구나. 이게 손으로 그냥 확 뿌리치고 말이야. 화난 표정으로. 그러니까 이게 임기 초에 이제 뿌리 박히기 시작해갖고 그 뒤에 이제 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윤 중심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윤 대통령, 윤핵관 중심이다. 뭐 권성동, 장제원, 이철규, 윤재옥, 박민 이렇게 돼 가지고 그게 가까이 얼렁거린다고 하는 걸 보여지니까 이게 당에도 자기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제 곧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의원을 사실 무리하게 내세웠거든. 그러니까 경쟁자 전부 내쳤잖아요. 예를 들면 나경원 후보도 그냥 내쳐버렸거든. 그 다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쌓여가지고 수시 기자회견으로 털고 가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이게 검찰공화국 플러스 대통령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이다 하는 게 깊이 쌓여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 뒤에 여러 가지 특검 문제가 발생하고 부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자꾸 그런 문제는 피해가려고. 그래서 대통령이 고집이 너무 세고 옹고집이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덧붙여 가지고 결국은 이번 선거에 그런 대통령 통치 스타일이 결국 국민들 눈 바깥에 벗어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번 얘기했는데 어제 기자회견 내가 시종 아주 면밀하게 들었어요.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느끼는 거는 선거 직후에 제가 택시를 탔더니 은평구에 사는 50대 후반의 택시기사인데 나를 알아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그 국회의원 선거 때 자기는 1번을 찍었어. 민주당. 그런데 대통령 선거 때는 2번을 찍었다. 왜? 윤 대통령 후보가 이게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말에 호감해 가서 찍었는데 그 뒤에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일방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과반수를 국민의힘당에 안겨다 주면 대통령이 더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나갈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견제 심리로 국민의힘당을 찍었다 하는 그 말이 윤 대통령은 새겨들어야 되고 어제 그 한꺼번에 모아서 한 기자회견에 진솔하게 말한 부분이 상당히 있으니까 요거를 토막토막 내가 현안이 생길 때마다 그걸 진솔하게 공감을 일으키도록 설명을 하면 앞으로 3년도 그게 잘 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내가 이제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그 검찰 출신들의 성격인가요? 그 한동훈 위원장도 그 이재명을 그 체포동의안 그 국회에서 설명하고 체포동의안 공소장 쓸 때 다 사건을 병합시켰잖아요. 그래서 결국 부결됐는데 유창훈 판사에 의해서 그때 딱 떨어지는 거 하나만 넣었으면 체포동의안이 영장 발부가 됐을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병합을 해서 산더미처럼 넣느냐 우리가 불만을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건건이 안 하시고 이렇게 병합을 해서 쭉 한꺼번에 기자회견하려 이 검찰들의 뭐 특성인가요? 뭔가 병합 이런 걸 좋아하나요? 아니, 나는 아니, 법조계 그거하고 관계가 없나요? 그 검사들 뭐 이 성격이나 체질 네. 또 검찰총장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네. 체질을 그릇과 결부시켜 그건 가지고 아니군요. 상징한다고는 생각 안 되고 네. 다만 윤 대통령의 경우에 그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검사라는 직업은 평생 질문만 하거든. 네. 질문. 피의자, 참고인, 증인 질문에 대해 질문만 한단 말이야. 네. 그 며칠 날 몇 시에 누구를 만났느냐, 돈 봉투를 받았느냐, 어제는 이렇게 말하고 오늘은 왜 이렇게 말을 네. 뒤집느냐 질문만 하는데 그 피의자 참고인들이 검사님은 왜 이게 묻기만 합니까? 이렇게는 안 하거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게 이제 몸에 배어 가지고 예를 들면 이게 어조가 네. 말이 독선 독성 이게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보인다 하는 거. 예를 들면 무슨 소리? 네. 아니 무슨 소리? 네. 내 인사가 앞에 정보보다 우수하다. 앞으로 검사도 유능한 사람 계속 쓰겠다. 거꾸로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요런 기질이 그 직업에서 우러나온 거 아니냐. 네. 근데 이제 지난 2년 동안에 난 탈색했다고 봐요. 탈색한 증거가 그 발언이거든. 나의 아내가 네. 현명치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의 심려를 끼친 데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네. 이제 일이 거기까지 갔으니까 네. 이제는 대통령이 머뭇거릴 것도 없고 사과한다, 반성한다, 잘못됐다. 이거를 기피할 필요가 없다. 네. 아니 그런데 저 변호사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지적하신 게 대부분의 그 언론이라든가 민주당은 물론 이제 국힘당 내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통치 스타일이 독선적 이미지를 갖게 했다 그러는데 이제 거슬러 올라서 만약에 그때 유창훈 판사 그때 영장 발부됐을 때 만약에 영장 발부가 돼서 이재명이 감옥을 갔으면 판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됐을까요? 그거는 그때 이제 그리고 검찰 공화국이라면 이재명 같은 범법자가 아직도 저거 대통령하고 무슨 저 영수회담을 했네 그 무슨 뭐 지금 회개한 소리가 다 돌아다니는데 총리 추천권을 뭐 논의를 했네. 그다음에 완전히 언론들이 그냥 다 이재명 앞에 싹 다 엎드렸어요. 지금 논조들이. 검찰공화국 같으면 이재명이 감옥에 안 갔겠습니까? 역으로 하면은 이게 검찰공화국이냐 이런 얘기죠. 검찰공화국, 검사공화국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이재명 조국의 사법 문제는 네. 문재인 정권 때 터져나온 거예요. 문재인 검찰이야. 윤석열 검찰이 아니 검찰공화국이면 가만 아니죠, 놔두겠습니까 그거를? 그게 이제 누명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이거를 진정을 시키고 충분히 진솔하게 해명을 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바둑판에 쭉 나와 있는 사람,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검사 출신이지만 국회의원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거 다 탈색한 사람들인데 이걸 검사 출신이라고 해버리면 10년, 20년 전에 검사했던 사람이 변호사하고 있는 동안에 전혀 직업 다른 데 종사하는 이 사람들까지도 뭐 사람을 썼을 때 그것도 검사공화국의 일원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미리 얘기를 했다 그런다면 그러한 말이 안 나오지요. 네. 그러니까 검찰공화국, 검사 독재 이 말은 이재명 조국과 민주당 강경파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 대통령이과 그 참모들이 뭐 내가 무슨 인문학의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독서량도 부족한 사람인데 이게 이 히틀러 시대를 그 아주 유효하게 이끌어 가도록 선동선전 이렇게 모략을 핵심적으로 잘 처리하고 유도했던 선전상이 게벨스예요. 게벨스. 네. 게벨스 선전상이 그 게벨스 선전상의 그 교리, 게벨스 교리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 제1조가 허위 사실도 반복해서 하라.
허위 사실. 그럼 나중에 그러니까 자기 믿는다. 정권에 유리한 것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만들어내 계속 퍼뜨려. 예를 들자면 검사공학이다, 또 검사 독재다 이런 게 그 유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독선적이다, 일방적이다 이런 거, 그 부인은 나쁜 여자다, 뭐 아주 흉측하다 이런 거, 이걸 이제 계속 반복을 하면 개별수 이론은 10번을 했을 때 이게 고지 듣지 않다가 99번 해도 고지 듣지 않으면 100번을 하면 고지 듣는다 이거야. 반복하라. 허위사실과 거짓말도 반복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민주당 강경파들은 특히 개인 이재명과 이 조국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지금 막 내가 보기에 단말마에 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특검이다. 윤석열은 일방적이다. 독선적이다. 검사공학이다. 어? 이런 사진 같은 거 다 인용하고. 그 다음에 개별수 교리의 이의는 뭔가 하면 정의로운 사람이 승리한다가 아니다 이거야. 정의로운 사람이 승리하지 않는다. 승리하면 그것이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기면 된다 이게. 그 수단 방법 가지 않고 이기면 된다. 그러니까 과반수에서 차지하면 된다. 이긴다 이게. 뭐 민주당 애들이 하는 거죠. 민주당이 득표율에 있어서는 50이고 국민의힘당이 이런 악조건 속에서 45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기면 말이지 90대 161, 71석 차이가 나온다. 그 이기니까 우리는 국정 전반에 대해서 그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 묻는다. 자진 퇴진해라. 탄핵하라. 그다음에 이 대장동 사건의 이 핵심 부분에 그 변호인들 6명이 그 사람들 변호사일 따름인데 그 전부 국회의원 다 당선시켰어. 그 해당 현역 의원들은 그러니까 비이재명이 아니라 다 쫓아내고 그 중에 한 사람 김동안가 하는 변호사가 그거 이제 뭐 학교 폭력으로 학폭 문제로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 당선자가 뭘 얘기하냐니까 첫 마디가 이 사법이라고 사법부란 것보다 사법도 민주적 통제가 가해진다. 그러니까 이건 검찰이나 법원도 우리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우리 뜻대로 돼야 된다는 이런 암시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말이야. 그러니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국회의 본연의 책무, 견제, 균형이라든지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세게 나온다. 이제 이걸 반복을 하면 먹혀 들어간다, 이게. 먹혀 들어간. 그러니까 이재명은 억울하다. 조국도 억울하다. 한동훈 특검하겠다는 거거든. 한동훈의 무슨 특검. 한동훈이 검사와 법무장관 시절에 이러이러한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걸 포괄적으로 한동훈을 때려잡자. 한동훈 특검한다. 계속하면 뭐 특검거리가 있는 걸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대통령이 명시했으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 방법은 우선 국민의힘당도 방파제 역할을 철저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무기력해 보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현안에 대해서 직접 하나씩 문제될 때마다 매일 기자회견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매일 도어 스태핑을 그 출근길에 하지 말고 기자회견장에 준비돼서 내려와가지고 하라 이거야. 그 괴벨스도 자살했고요. 괴벨스가 떠받던 히틀러도 자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